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충열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6시 48분 일요일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수업을 찍고 있어요. 지금 다 자고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어찌하니 만극하랴가 편집자적 논평이고, 이 편집자적 논평 자체가 고전소설의 특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과 충렬이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집이 이렇게 다 무너졌었잖아요. 막 불에 다 무너지고 부채를 막 흔들면서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너무 만극하게 슬프다, 지극히 슬프다, 뭐 이런 서술자의 관점을 편집자적으로 편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서술자가 전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모든 고전 소설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등장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그냥 보여줌으로써 보통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현대 소설에서는 많지요. 그런데 고전 소설에서는 아예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전 소설은 캐릭터성이 좀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체적으로 성격이 바뀐다거나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평면적으로 한번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하고, 그다음에 한번 계속 착한 사람은, 선인으로 설정된 사람은 계속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별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선과 악의 구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설정해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선인의 편을 들고 악인은 같이 욕을 하는 입장에서 독자와 그런 입장에서 저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고 편을 드는 것이 편집자적 논평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 옆에 꼬리 질문을 보니까 서술자는 등장인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편집자적 논평하고 연결해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한담 일파는 어떤 부정적인 세력으로서의 정한담 일파는 서술자가 배척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장부인과 충렬 선인의 이 편에서는 옹호하고 연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방적으로 어떤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게 이 고전 소설의 서술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경의 계획대로 정한담 일파와 일기가 이 유충열전의 집안을 함몰시키려는 작전을 가지고 모든 걸 불에 태우고 그렇게 거의 폭격처럼 이렇게 새벽에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3경에서 이제 4경으로 넘어간 거죠. 4경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눴을 때 네 번째 시간으로서 새벽 1시부터 3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4경을 다음에 인적이 고요하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는 잠을 깊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문 밖에 그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문으로 못 가고 충렬과 이 부인이, 장부인이 담장 밑에 배회하더니 달빛은 너무나 빛나서 이렇게 불이 없는 상황이지만 달빛이 빛난 상황이니까 장난하니까 두루 살펴보니까 중중 어떤 겹치는 중자입니다. 겹겹으로 겹쳐져 있는 담장 안에, 옛날에는 집이 구조가 잘 사는 그런 집들은 이렇게 큰 집,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안에 또 벽이 있고 보통 이 안에는 딸들이 이렇게 살고 남성들이 이렇게 큰 대문 옆에 사랑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손님들이 여기 머물기도 하고, 이런 겹겹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중중한 어떤 담장 안에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다만 물이 가는 그런 수채 구멍이 보여가지고 충렬이 옷을 잡고 그 구멍에 머리를 넣고 복지 땅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겹겹이 쌓인 담장 수채로 기어서 그래서 막 감옥을 탈출하는 아주 옛날 고전 영화 중에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고전 영화,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도 막
수채 구멍을 이렇게 기어가지고 바깥으로 탈출하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수채 구멍을 지나가지고 중문 밖을 나가서 그 거기를 좁은 데를 막 좁아 터진 데를 막 이렇게 아무리 작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제대로 옛날에 배수로 같은 게 되어 있을 리가 만무하고 온몸이 다 긁히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충렬이 막 부인이 몸에 모진 돌에 긁혀서 그 배곡 같은 어,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막 피가 출줄 흐르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이 진흙빛이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뭐뭐 같은 같이라는 이 표현에서 직유법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배곡 같은 곳에 유혈이 대조되고 월색같이와 진흙빛이 대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구절 배곡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라는 이 구절과 월색같이 고운 얼굴 진흙빛이 되었으니 라는 이 구절 자체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데칼코마니처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직유와 대조와 대꾸법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충렬과 장부인의 꼴을 보니 불쌍하고 가련하죠.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비감한다. 너무 슬픈 느낌이다. 이 부분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서술자가 장부인과 충렬을 연민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렬을 앞에 안고 아직 어린이인 충렬을 앞에 안고 이 사이길로 이렇게 밖에 나왔어요. 나오며 남천을 바라보고 이 아까 꿈에서 아까 어디 있었어요? 요 앞에 여기 나오네요. 꿈에서 만난 조력자인 이 노인이 뭐라고 했었냐면 남천을 바라보고 끝없이 도망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남천을 바라보고 끝없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안 그러면 충일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어미된 입장에서 아주 큰 끝없는 모성애로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다다랐더니 옆에 큰 산이 있어서 높기는 굉장히 만장같이 높고 이 봉우리에 오색 5가지 색깔의 구름이 사면에 동서남북에 어렸거늘 자세히 보니 이 무에는 천재하던 남악 형산이라라고 있어요. 천재 하늘에 제사 지내던 형산. 이 형산 기억나나요? 형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앞에 다시 좀 넘어가서 한번 볼까? 여기서 보니까 형산이라는 곳이 안 나왔었나요? 아무튼 이 형산이라는 곳은 쌤이 지금 빨리 못 찾겠는데 이 유충렬과 유충렬 부인인 유심이 여기 찾았습니다. 줄거리에서 남악 형산에 지성을 들이고 유충렬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산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는 산이고 그런데 그 치성을 들였던 충렬을 낳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산이었던 겁니다. 도망을 치고 보니까 전일 보던 얼굴이 부인을 보고 만기다. 그러니까 거기서 늘 치성을 들였으니까 굉장히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만난 친구처럼 그 산이 나를 이 부인을 보고 반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천재당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던 어떤 당 같은 게 차려져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보이고 부인이 비회 그걸 보니까 더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해가지고 충렬을 붙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너 이 산을 아느냐? 7년 전에 그러니까 이 유충렬은 아직 7살이네요. 아주 어린입니다. 이 산에 와서 산재하고 제사를 지내서 널 낳은 거야. 그래서 이 지경이 됐어. 지금은 너를 이렇게 귀하게 낳아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너를 등남하였는데 지금은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수채구멍을 통해서 집은 다 무너지고 도망을 간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감회가 너무 슬프겠어요. 그래서 너희 부친은 어디 가고 이런 변을 모르는고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시련을 겪는 것을 아버지는 저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산을 보니 내 부친을 보는 것처럼 너무 반갑기도 하면서 너무 슬프고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고 싶은 마음 어찌다 측량하리라고 하면서
남편과 이별하고 이제 목숨마저 위태로운 처지를 7살 먹은 충렬을 데리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충렬이 그 말을 듣고 부인의 손을 잡고 막 또 같이 7살인데 그 어린이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충렬은 아마 그 수채 구멍을 기어 나오는 시련을 어미와 같이 겪으면서 아마 갑자기 또 조숙한 어린이가 됐어요. 영웅의 면모를 지니기도 있고 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산에 산자하고 나를 낳았다고 엄마 하면서 적실히 그러하면 이 산에 있는 산신은 이러한 연유를 모든 사정을 알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 하면서 산신이 너무 무정하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어떤 시련에 대해서 신을 원망하고는 말을 7살짜리 충렬이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장부인도 이 7살짜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막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충렬이 또 7살 먹은 충렬이 엄마를 위로하고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굉장히 의젓하게 어미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또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윽고 진정을 해서 충렬을 앞세우고 어떤 변량수 물을 건너서 또 해숫가 화이어강 중국에 있는 명달에 있는 강이겠죠. 다다르니까 날이 입이 서산 서쪽 산에 해가 걸려 있어요. 걸려 있고 원촌이라는 것도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멀원자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저녁내 나고 저녁 냄새 저녁을 짓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청강에 놀던 물새 맑은 청자에다가 강강자겠죠. 흐르는 강에 놀던 물새는 양유라는 말도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데요. 버드나무입니다. 양유라고도 하고 버드나무 류자입니다. 양유성에 날아들고 청천 맑은 천에 뜬 까마귀가 운간 구름 사이에 울어든다. 해상을 바라보니 바다죠. 바다 위를 바라보니 원포 멀리 떨어진 포구에 있는 돛대 저문 한 개 끼어 있고 강촌의 어적이라는 말도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옵니다. 고전 문학에서 어부가 부른 적필이 적자예요. 소리가 새우 가늘 새자에다가 비우 막 가는 비가 막 이렇게 흩날리고 있고 거기 흩날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배경이 묘사되고 있죠. 근데 이 배경이 묘사되고 있는 건데 배경 묘사 자체가 뭔가 슬퍼 울고 막 이렇게 가는 비가 흩날리고 이런 것이 이 두 사람의 가엾은 처지와 슬픈 마음 자체를 부각시키는 배경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고 현대 소설에서도 이 배경이라는 기능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되는 어떤 상황을 어떤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의식을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등장인물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지니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배경 묘사 자체가 인물들의 어떤 상황, 처지와 그리고 슬픈 감정 상태 이런 처지 자체를 부각하는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슬픈 마음을 이 장부인이 진정하고 충렬의 손을 잡고 물가를 배회하고 있는데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갈 배가 전혀 없어가지고 하늘을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중략돼 있는 줄거리를 보니까 정한담은 부정적인 세력들이고 사주를 받은 도적들도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부인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 어린 충렬은 물에 막 던져지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의 도움으로 뱃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네.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은 거의 고아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승상을 지낸 강희주의 은혜를 잊고 또 강희주도 조력자고 승상이라는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은혜를 잊고 이제 충렬이 자랐나 봐요. 사위가 돼요. 그러나 강희주마저 또 정한담에서 기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결혼한 상황에서도 시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시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고 그 다음에 충렬은 광덕산 도승을 만나. 이 광덕산 도승도 조력자겠네요. 도수를 배워요. 이제 도수를 드디어 가르쳐주는 조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력자들을 계속 만나요. 뱃사람들, 강의주, 도승이 다 조력자고 도수를 배우고 돼요. 그랬더니 이후에 정한담이 또 남적, 북적과 결탁을 합니다. 남쪽에 있는 오랑캐, 북쪽에 있는 오랑캐와 결탁해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를 당해내지 못한 천자. 그러니까 이제 천자가 어떻게 됐냐면 정한담이라는 일파의 어떤 반란에 옆에 유신각 같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귀양 다 보내고 강의주도 귀양 보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하게 있는 이 천자가 결국에는 이 반란군들에게 대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능하고 결국 항복하고 정한담 자체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각설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 치달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충렬이 이제 컸죠. 컸고 이미 결혼도 했고 그리고 도술 같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뭔가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어.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레벨업이 된 상태야. 이렇게 절정 부분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이제 결말에 치닫으려면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렬이 금강선화에서 만기하다가 이 만기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나타나 있는 기운을 봐서 어떤 일의 조짐을 알아낸다. 뭔가 상황 자체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세가 급함을 보고 일광주 용린갑에 장성검을 높이 들고 그러니까 용린갑이라는 건 뭐냐면 용의 비늘 모양으로 만든 갑옷인 겁니다. 어떤 영험한 칼을 높이 들고 하늘을 나는 말을 채찍질하면서 바삐 중군소 중심부대에 있는 지휘소에 들어가서 조정만을 보고 중심부대에 있는 지휘관을 보고 성명을 올려가지고 이제 싸우기를 청해요. 자 이제 적군한테 이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전쟁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군담 소설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요 밑에부터 좀 이따가 또 다음 편에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잘 자요.